세드릭에게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신기한 나날이었다. 어머니가 세드릭에게 들려준 이야기부터가 신기하기 짝이 없었다. 세드릭은 두세 번 되풀이해서 듣고 나서야 비로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했다. 홉스 씨가 이 일을 두고 뭐라고 할지 상상도 안 갔다. 처음에는 백작 이야기부터 나왔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 백작이었다. 그리고 큰 삼촌이 있었는데 나중에 백작이 될 뿐이었지만 말에서 떨어져 돌아가셨다. 큰 삼촌이 죽자 작은 삼촌이 백작이 될 예정이었지만 그분도 갑자기 열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세드릭의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백작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세드릭의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고 세드릭만 남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세드릭이 백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세드릭은 폰틀로이 경이 되어야 했다. 세드릭은 처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 내 사랑. 전 백작이 되기 싫어요. 다른 아이들은 아무도 백작이 아닌걸요? 백작이 안 되면 안 되나요? 하지만 그 일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세드릭과 어머니는 열린 창가에 함께 앉아 초라한 거리를 내다보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세드릭은 뭔가 골똘히 생각하느라 발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얼떨떨한 표정을 지은 채 가장 좋아하는 자세인 한쪽 무릎을 껴안은 자세로 발판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세드릭을 영국으로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냈으며 세드릭이 꼭 가야 한다고 했다. 어머니는 슬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도 내가 가기를 바라실 거야. 아빠는 고향을 무척 사랑하셨어. 그리고 넌 어려서 아직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아주 많단다. 널 보내지 않으면 난 자기만 아는 엄마가 될 거야. 내가 어른이 되면 다 이해하게 될 거야. 세드릭은 슬프게 고개를 저었다. 홉스 아저씨랑 헤어지는 게 슬퍼요. 아저씨도 절 보고 싶어 하실 거고 저도 아저씨가 보고 싶을 거예요. 보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허비샴 씨는 도린코트 백작 가문의 변호사로 폰틀로이 경을 영국으로 데려가려고 왔는데 이튿날에도 다시 찾아와서 세드릭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하지만 세드릭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아주 부자가 되고 여기저기에 자기 성이 있고 드넓은 정원과 광산과 어마어마한 땅과 소작인이 생길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도 기쁘지 않았다. 친구인 홉스 아저씨가 걱정되어서 돌덩이처럼 무거운 마음을 안고 아침을 먹은 뒤 곧바로 홉스 씨네 가게를 찾아갔다. 세드릭은 신문을 읽고 있는 홉스 씨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갔다. 자기한테 어떤 일이 닥쳤는지 알면 홉스 아저씨가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가게에 오는 길에도 내내 어떻게 그 이야기를 꺼낼까 고민했다. 홉스 씨가 인사했다. 안녕, 잘 있었냐? 세드릭도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세드릭은 보통 때처럼 높은 의자에 올라가 앉지 않고 비스킷 상자에 앉아 무릎을 껴안고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홉스 씨가 신문을 읽다 말고 무슨 일이냐는 듯이 쳐다보았다. 홉스 씨가 다시 인사했다. 안녕. 세드릭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 생각나세요? 영국 이야기를 했지, 아마? 네, 그런데 메리 아줌마가 저를 데리러 왔을 때 하던 이야기 말이에요. 홉스 씨는 뒤통수를 극적이며 말했다. 그때는 빅토리아 여왕과 귀족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세드릭은 재빨리 말했다. 맞아요. 그리고 백작 이야기도요. 기억나세요? 홉스 씨가 대꾸했다. 아, 그래. 그 이야기도 조금 했지. 아, 그래. 맞아. 세드릭은 곱슬머리가 살짝 내려온 이마까지 빨개졌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난처한 일은 처음이었다. 세드릭은 홉스 씨도 이야기를 듣고 당황해할까봐 걱정스러웠다. 세드릭이 말을 이었다. 아저씨는 그때 백작이 오면 비스킷 상자에도 못 앉게 할 거라고 하셨죠? 홉스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랬지, 아무렴. 어디 앉기만 해봐라. 아저씨, 백작이 지금 비스킷 상자에 앉아 있어요. 홉스 씨는 의자에서 펄쩍 뛰어오를 뻔했다. 뭐라고? 세드릭이 겸손하게 말했다. 맞아요. 제가 백작이에요. 아니, 앞으로 백작이 된대요. 솔직히 다 말씀드릴게요. 홉스 씨는 어리둥절해 하더니 벌떡 일어나 온도계를 보러 갔다. 너 더위 먹었나 보구나. 홉스 씨는 이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어린 친구의 얼굴빛을 살펴보았다. 아휴, 날씨 한번 되게 덥구나. 기분이 좀 어떠니? 어디 아프진 않아? 언제부터 그랬어? 홉스 씨는 큼직한 손으로 어린아이의 이마를 짚어보았다. 이렇게 황당한 일은 난생 처음이었다. 세드릭이 말했다. 고맙습니다만 전 괜찮아요. 제 머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안타깝지만 사실이에요, 아저씨. 그것 때문에 어제 메리 아줌마가 저를 데리러 온 거예요. 허비섬 씨가 엄마랑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변호사래요. 홉스 씨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니 손수건으로 이마를 벅벅 닦았다. 홉스 씨가 소리쳤다. 우리 둘 중 하나는 일사병에 걸렸나 보다. 세드릭이 말했다. 아니에요. 이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허비섬 씨가 그 이야기를 하러 영국에서 여기까지 온 거래요. 할아버지가 보내셨대요. 홉스 씨는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천진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홉스 씨가 물었다. 너희 할아버지가 누구냐? 세드릭은 호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조심스럽게 종이 쪽지를 꺼냈다. 쪽지에는 동글동글하고 삐뚤삐뚤한 세드릭의 글씨체로 뭔가 쓰여 있었다. 외우기가 힘들어서 적어왔어요. 세드릭은 이렇게 말하고는 천천히 소리내어 읽었다. 존 아서 몰리눅스 에롤 도링코트 백작. 이것이 할아버지 이름인데
성에서 사신대요. 성이 2-3개쯤은 되는 것 같아요. 돌아가신 우리 아빠가 막내 아들이었대요. 아빠가 돌아가시지만 않았어도 제가 백작이 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빠의 2형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 아빠도 백작이 되진 않았을 거고요. 하지만 아빠랑 2삼촌이 모두 돌아가셔서 저밖에 안 남았어요. 남자는 저밖에 없어서 제가 백작이 되어야 한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를 영국으로 데려오라고 하셨고요. 홉스 씨는 점점 더 열이 나는 것 같았다. 이마와 대머리 부분을 벅벅 문지르더니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홉스 씨는 이제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린 세드릭이 천진난만한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담고 비스킷 상자에 앉아있는 걸 보니 하나도 변한 게 없고 어제와 똑같이 까만 양복에 빨간 나비 넥타이를 한 잘생기고 명랑하고 용감한 꼬마였기 때문에 귀족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들이 황당하기만 했다. 세드릭은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너무도 천진난만하고 솔직하고 확고하게 말했기 때문에 홉스 씨로서는 더욱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홉스 씨가 물었다. 저기, 내 이름이 뭐라고 했지? 세드릭이 대답했다. 세드릭 에롤 폰틀로이 경이에요. 허비섬 씨가 그렇게 불렀어요. 제가 방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폰틀로이 경이시군요. 아이고, 놀라 자빠지겠네. 홉스 씨는 무척 놀라거나 흥분했을 때 항상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당혹스러운 순간에 다른 말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세드릭은 홉스 씨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세드릭은 홉스 씨를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홉스 씨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옳고 훌륭하다고 여겼다. 아직 많은 사람을 사귀어 보지 못해서 홉스 씨가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물론 홉스 씨가 자기 어머니와 다르다는 건 알았지만 어머니는 숙녀이므로 숙녀와 신사는 다른 법이라고만 생각했다. 세드릭은 홉스 씨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물었다. 영국은 아주 멀지요? 그렇죠? 홉스 씨가 대답했다. 대서양을 건너야 한단다. 그게 가장 나쁜 거군요. 아저씨를 오랫동안 못 만날지도 몰라요. 그런 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헤어지기 마련이야. 세드릭이 말했다. 우린 정말 오랫동안 좋은 친구였어요. 그렇죠? 홉스 씨가 대답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지. 넌 태어난 지 6주쯤 되었을 때 처음으로 이 거리에 나왔단다. 세드릭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 그때는 백작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홉스 씨가 물었다. 백작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냐? 세드릭이 대답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엄마는 아빠도 제가 백작이 되기를 바라실 거랬어요. 반드시 백작이 되어야 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좋은 백작이 되도록 노력할 거예요. 폭군은 되지 않을래요. 그리고
미국이랑 또다시 전쟁이 난다면 저는 꼭 막을 거예요. 세드릭은 홉스 씨와 오랫동안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차츰 충격에서 벗어나자 홉스 씨는 걱정했던 것처럼 화를 내며 펄펄 뛰지는 않았다. 체념하고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애썼고 이것저것 많이 캐물었다. 하지만 세드릭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홉스 씨는 세드릭의 말 속에서 나름대로 답을 알아내려고 애썼다. 백작과 후작과 광대한 영지에 대해서만 열심히 캐물은 덕분에 세드릭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들을 알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세드릭이 뭐라고 설명했는지 허비섬 씨가 들었다면 깜짝 놀랐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도 허비섬 씨를 놀라게 한 일은 많았다. 허비섬 씨는 평생을 영국에서 살아서 미국 사람들과 미국 관습에 익숙하지 않았다. 허비섬 씨는 거의 40년 동안 도린코트 백작 가문의 변호사 일을 맡아 했기 때문에 그 광대한 토지며 엄청난 부와 힘을 훤히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적이고 냉정한 입장에서 앞으로 이 모든 것을 갖게 될 어린 소년, 미래의 도린코트 백작에게 흥미를 느꼈다. 그는 늙은 백작이 두 아들한테 몹시 실망했으며 막내 아들이 미국 여자와 결혼을 했을 때 노발대발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백작은 지금도 죽은 에롤 대위의 미망인을 미워하고 미망인의 이야기를 입에 올릴 때마다 잔인하고 모진 말밖에 하지 않았다. 백작은 아들이 결혼한 여자가 비천한 미국 여자이며 에롤 대위가 백작의 아들인 줄 알고 꼬드겨서 결혼했다고 우겼다. 허비섬 씨도 충분히 그럴 법하다고 생각했다. 이기적이고 돈만 밝히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아온 데다가 미국인들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비섬 씨는 사실 초라한 거리의 허름하고 작은 집 앞에 마차가 멈춰 섰을 때 충격을 받았다. 도린코트 성과 윈드햄 타워와 초를워스와 그 밖의 모든 웅장하고 호화로운 영지를 갖게 될 백작의 후계자가 길모퉁이에 채소 가게 같은 것이 있는 동네의 초라한 집에서 나고 자랐다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그 아이는 대체 어떤 아이일지, 또 그 어머니는 어떤 사람일지 걱정스러웠다. 두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 허비섬 씨는 오랫동안 법률 문제들을 담당해온 백작가의 자부심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었으며 죽은 남편의 나라와 명망 있는 가문을 조금도 존중할 줄 모르고 돈만 밝히는 천박한 여자와 상대해야 한다는 사실이 몹시 불쾌했다. 백작 가문은 유서 깊은 훌륭한 가문이었으며 허비섬 씨는 비록 냉정하고 빈틈없는 늙은 변호사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가문에 크나큰 존경심을 품고 있었다. 허비섬 씨는 메리 아줌마의 안내를 받아 작은 거실에 들어가자 흠이라도 잡으려는 듯 날카롭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가구들은 검소했고 포근한 가정집 분위기였다. 천박하고 조잡한 장식품이나 화려한 싸구려 그림도 없었다. 벽에 걸린 몇 개 안 되는 장식품은 고상했고 여자들이 직접 만든 것 같은 예쁘장한 물건들이 많았다. 허비섬 씨는 속으로 생각했다. 생각보다는 그리 나쁘진 않군. 하지만 모두 대위의 취향이겠지. 하지만 막상 에롤 부인이 들어오자 에롤 부인의 취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허비섬 씨가 평소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는 딱딱한 늙은 신사가 아니었다면 에롤 부인을 처음 보았을 때 깜짝 놀랐을 것이다. 에롤 부인은 호리호리한 몸매에 딱 맞는 수수한 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7살짜리 아이의 어머니라기보다는 젊은 처녀 같았다. 고운 얼굴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으며 커다란 갈색 눈동자에는 더없이 상냥하고 천진한 표정이 담겨 있었다. 남편이 죽은 뒤로 에롤 부인은 늘 그런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세드릭은 그 표정에 익숙했다. 에롤 부인한테서 그 표정이 사라질 때는 오로지 세드릭과 함께 놀고 이야기하거나 세드릭이 옛날 사람 같은 말투를 쓰거나 신문에서 보거나 홉스 씨와 이야기하면서 배운 긴 낱말을 쓸 때뿐이었다. 세드릭은 곧잘 긴 낱말을 섞어 말했고 그런 말을 썼을 때 어머니가 소리내어 웃으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기도 기뻤다. 어머니를 즐겁게 해주는 것은 세드릭한테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 변호사는 경험상 사람을 보는 눈이 날카로웠는데 에롤 부인을 보자마자 백작이 에롤 부인을 천박하고 돈만 밝히는 여자라고 생각한 것은 크나큰 오해임을 알았다. 허비섬 씨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사랑에 빠진 적조차 없었지만 이 낭랑한 목소리에 슬픈 눈을 한 젊고 고운 미망인이 에롤 데위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으며 에롤 데위가 백작의 아들인 점을 이용해 이 속을 챙기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음을 꿰뚫어 보았다. 또한 에롤 부인이 골치 아프게 굴지 않을 것이며 어쩌면 어린 폰틀로의 경도 백작 가문의 골칫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대위는 잘생긴 젊은이였고 아이의 어머니도 무척 아름다웠기 때문에 어쩌면 아이의 외모도 그럭저럭 괜찮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허비섬 씨가 무슨 일로 왔는지 이야기하자 에롤 부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 그 아이를 저한테서 꼭 떼어놓으셔야 하나요? 우린 서로를 무척 사랑한답니다. 이 아이는 저한테 너무도 큰 행복이에요. 저한테는 이 아이밖에 없습니다. 저는 좋은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해왔어요.